전 세계 언어학계가 지금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30년간 비밀리에 진행된 한 연구가 마침내 세상에 공개되면서 500년간 믿어온 한글의 역사적 사실이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인데요. 이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처음 접한 한국 교육부 관계자들은 즉각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일축했지만 세계 최고 권위의 하버드, 옥스퍼드, 언어학자들까지 이 연구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긴급 학술회의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공개된 비밀 문서에는 이것의 진짜 창시자로 알려진 인물이 사실은 다른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베꼈다는 충격적인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언어학계를 뒤흔든 이 증거들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500년간 오해하고 있었던 이것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언어학과 교수이자 동아시아 문자 연구의 권위자로 불리는 에밀리 윌슨입니다. 어릴 때부터 문자에 이상할 정도로 집착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인형이나 자동차를 갖고 놀 때 저는 고대 문자 책에 빠져 있었죠. 최초로 글자를 만든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질문이 제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저는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의 학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저의 아버지는 언어철학 교수였고 어머니는 고전문학 번역가였죠. 그런 영향으로 8살 때 아버지가 이집트에서 가져온 파피루스 복제품에 관심을 가졌고 그것을 쳐다보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부모님은 신기한 듯 했지만 저의 그 기이함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주로 공부하시던 집안의 서재에 저는 자주 출입을 했고 그러다가 상형문자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문자를 배우겠다고 결심했어요. 고등학교 때 전국 언어학 올림피아드에서 우승했고 예일대학에 최연소 입학한 후 비교언어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전에 이미 고대 문자 연구로 3편의 학술 논문을 발표했죠. 학부 수석 졸업 후 하버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곳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양 문자만 연구했어요.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아랍어까지. 하지만 언제부턴가 동양 문자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자의 표의적 특성과 철학적 배경이 흥미로웠어요. 상형 문자가 발달해 추상화된 과정을 연구하며 수많은 밤을 지새웠죠. 3권의 저서와 70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언어학계에서 나름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특히 고대 근동 지역 문자와 동아시아 문자의 비교 연구는 제 전문 분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버드에서 세계 문자 체계의 역사라는 강의를 맡았을 때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몰려들었어요. 중국 베이징대, 일본 도쿄대,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최우수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듣기 위해 교환학생으로 왔죠. 그들에게 문자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가르치며 저 역시 많이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문자 사냥꾼이라고 불렀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희귀한 문자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했으니까요. 이집트의 사원 벽화부터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 중국의 갑골문과 금문까지 문자의 흔적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갔습니다. 그해 봄, 저는 베이징 대학교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문자 기원 국제 심포지엄에 초청받았습니다. 평소처럼 가방에 노트북과 필기구, 참고 자료들을 챙겨 넣고 중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심포지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베이징 대학교 국제회의장, 아침 9시, 동아시아 문자학계의 권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 미국 등에서 온 30여 명의 학자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컨퍼런스의 주제는 동아시아 문자의 기원과 상호 영향이었죠. 저는 두 번째 날 한자와 주변국 문자 체계의 관계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었어요. 노트북을 펼치고 첫 세션을 기다리고 있었죠. 첫 발표자는 베이징대 언어학부 장 웨이 교수였습니다. 62세의 그는 중국 문자학계의 대가로 특히 한자의 역사적 변천과 주변국 문자에 대한 영향 연구로 유명했어요. 발표 제목은 명나라 시대 문헌에서 발견된 한글 창제의 새로운 증거였습니다. 다소 의아했지만 그저 한글과 한자의 연관성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자료를 발견했나 보다 생각했죠. 학술적으로 흥미로운 주제일 것 같았어요. 회의장 조명이 어두워지고 첫 슬라이드가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장 교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동아시아 문자의 역사적 배경 소개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발표 내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저는 500년간 지속된 한글 신화에 도전장을 내밀고자 합니다. 세종대왕이 독자적으로 한글을 창제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순간 회의장이 얼어붙었어요. 저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발표를 지켜보았습니다. 평생 문자 연구를 해온 저로서는
이런 도발적인 주장이 단순한 학술적 가설인지 아니면 더 큰 의도가 있는 것인지 즉시 궁금해졌어요. 장 교수는 자신이 최근 발견했다는 산둥성 출토 명나라 시대 문헌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 문헌에는 조선 사신단과 명나라 학자들 간의 문자 관련 논의 기록이 담겨 있다고 했어요. 특히 음성문자 창제법이라는 문서에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와 유사한 설계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헌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기 10년 전인 1436년의 것입니다. 명나라 학자 황일룽이 음성 기반 문자 체계를 설계한 문서로 조선 사신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돌아간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빠르게 역사적 사실들을 정리했습니다. 1436년은 세종 18년으로 훈민정음 창제 작업이 이미 진행 중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조선과 명나라의 외교 관계, 당시 문화 교류의 특성, 그리고 문자학적 발전 과정을 고려할 때 이 주장은 시간적 배열부터가 의심스러웠어요. 장 교수는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제시한 증거는 세 가지였어요. 첫째, 한글 자음 기역, 니은, 디귿과 유사한 형태의 기호가 명나라 문헌에 먼저 등장했다는 점. 둘째, 훈민정음 해례본의 음성학적 원리가 명나라 음운학자 구양치의 이론과 일치한다는 점. 셋째, 조선 사신단의 방문 기록과 명나라 학자들과의 교류 증거가 있다는 점. 따라서 한글은 세종대왕의 독창적 창제가 아니라 당시 명나라 학자들의 이론과 설계를 바탕으로 조선에서 수정, 발전시킨 문자 체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장 교수의 결론이 내려지는 동안 제 머릿속은 이미 그의 주장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문자학자로서 이런 유형의 주장을 여러 차례 경험해 왔기 때문이에요. 역사적 문자 체계의 기원에 관한 논쟁은 학술적 영역을 넘어 종종 정치적, 문화적 함의를 갖게 됩니다. 그리스 문자의 기원, 키릴 문자의 발전, 아랍 문자의 확산 과정에서도 유사한 논쟁들이 있었죠. 그의 첫 번째 증거인 형태적 유사성은 문자학에서 가장 약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수백 개의 문자 체계들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형태적 유사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 직선, 곡선, 원, 삼각형 등로 구성된 문자들 사이에서 우연한 유사성은 매우 흔합니다. 제가 박사 논문에서 다룬 주제이기도 했죠. 두 번째 증거인 음성학적 원리의 유사성 역시 의심스러웠습니다. 구양치의 음운 이론이 실제로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이 훈민정음의 체계적 원리와 정말 일치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어요. 음성학적 원리는 인간 발성기관의 보편적 특성에 기반하므로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독립적으로 유사한 이론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증거인 조선과 명나라의 교류는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것이 곧 한글이 명나라에서 기원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문화교류는 상호적이며 영향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손을 들어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 교수님, 그 산둥성 문헌의 원본을 다른 학자들이 직접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왜 그토록 중요한 문헌이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헌 자체에 대한 접근성은 학술적 주장의 검증 가능성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이렇게 중대한 역사적 재해석을 요구하는 주장에서는 더욱 그렇죠. 지난 30년간 고문서를 연구하며 항상 강조했던 원칙이기도 합니다. 장 교수의 답변은 다소 모호했습니다. 문헌이 보존 작업 중이라는 이유로 즉각적인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문화대혁명 시기에 소실되었다가 최근에야 재발견되었다는 설명이었어요. 역사적 문서 연구에서 이런 유형의 답변은 종종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발견일수록 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데 이런 방식으로 검증을 미루는 것은 학술적 관행에 부합하지 않아요. 발표가 끝난 후 회의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각자의 의견을 개진했지만 저는 좀 더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장 교수의 발표 자료를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우선 훈민정음 해례본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았어요. 제가 지난 10년간 세계 각국의 도서관에서 연구했던 자료들이죠.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는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고 독창적입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천지인 삼재의 철학적 개념을 시각화했어요. 이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원리는 다른 문자 체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특성입니다. 또한 장 교수가 언급한 명나라 학자 황일룽과 구양치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명나라 시대 음운학 연구에서 이들의 문자 체계 설계에 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어요. 물론 새로운 발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면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역사적 맥락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습니다. 15세기 조선은 문화적으로 자주적인 정책을 펼쳤고
세종대왕은 명나라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문화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요. 한글 창제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창제 과정과 원리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다른 차용 문자 체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입니다. 문자학적 관점에서도 한글은 독창성이 두드러집니다. 자음과 모음을 체계적으로 결합하는 방식, 음절 단위로 글자를 모아 쓰는 독특한 구조,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자소 설계 등은 다른 문자 체계와 확연히 구분되는 특성이에요. 이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은 단순한 차용이나 수정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분석을 마친 후 다음 날 제 발표를 전면 수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원래 준비한 주제 대신 장 교수의 주장에 대한 문자학적, 역사적 반론을 제시하기로 했어요. 한글의 독창성을 뒷받침하는 언어학적 증거들, 그리고 이런 유형의 주장이 제기되는 학술적, 정치적 맥락에 대한 분석을 포함시켰습니다. 제 발표는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저의 체계적인 분석에 공감했고 장 교수의 주장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학술적 엄밀성과 증거 기반 논쟁의 중요성을 강조한 제 주장은 국제학계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나고 베이징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이 논쟁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토론이 아니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자부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의 주장은 종종 학문을 넘어선 목적을 가지고 있죠. 제가 평생 연구해온 문자의 역사는 이런 논쟁으로 가득합니다. 문자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문화적, 정치적 권력의 상징이기도 하니까요. 로마 문자의 확산, 아랍 문자의 종교적 의미, 키릴 문자의 정치적 함의 등 문자의 역사는 인류의 권력 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논쟁은 제게 새로운 연구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적 원리를 더 깊이 연구하고 그 결과를 국제학계에 알리는 것이 제 책임이라고 느꼈어요. 또한 이런 유형의 역사 재해석 시도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지는지 그 학술적, 정치적 함의는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보스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미 새로운 연구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논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되었죠. 그리고 저는 학자로서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글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세계에 알리는 것. 그것이 제가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버드로 돌아온 후 저는 한글에 대한 더 깊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장 교수의 주장이 제게 새로운 학문적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에요. 하버드 도서관 동아시아 자료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한글 관련 역사 자료와 언어학 연구들을 검토했습니다. 가장 먼저 훈민정음 해례본을 자세히 분석했어요. 이 문서는 한글 창제의 원리와 철학적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례본을 통해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한글을 설계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 삼재의 철학을 시각화했습니다. 이런 통합적 접근법은 당시 세계 어느 문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혁신이었어요. 역사적 사실을 검토해보니 장 교수의 주장에는 여러 허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시간적 정합성이 맞지 않았어요. 훈민정음 창제 과정은 세종 15년경부터 시작되었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있는데 이는 장 교수가 주장한 명나라 문헌의 시기보다 앞섭니다. 또한 명나라 시대 의문학 서적들을 살펴봤지만 장 교수가 언급한 학자들의 음성 문자 연구에 관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어요. 이것은 매우 이상한 점이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학문적 성과가 있었다면 다른 문헌에도 반드시 언급되었을 텐데 말이죠. 무엇보다 한글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그 과학적 체계성입니다. 인류 문자 역사상 이런 철저하게 과학적인 원리를 적용해 창제된 문자는 없었어요. 대부분의 문자는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했거나 기존 문자를 차용하거나 변형시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한글은 처음부터 과학적 원리에 기반해 설계된 문자였어요. 예일대학교의 램지 교수가 쓴 세계 문자 체계의 역사를 참고해보니 그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더군요. 그는 한글을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에서 발간한 문자와 문명 보고서에서도 한글은 독창적 창제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되었어요. 제 연구를 진행하던 중 콜롬비아 대학의 동아시아학 전문가인 마이클 리 교수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는 조선과 명나라의 외교 관계에 대한 전문가였어요. 그의 의견은 분명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명나라와 활발한 문화 교류를 했지만 한글 창제는 세종대왕의 독자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종이 백성들을 위한 문자 창제를 구상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는 당시 중화 문명권 내에서는 매우 혁신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일본 도쿄대학의 나카무라 교수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어요. 그는 일본의 가나 문자와 한글을 비교 연구해온 학자로 두 문자의 발전 과정에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나는 한자의 일부를 변형시켜 발전한 문자인 반면 한글은 완전히 새로운 원리로 설계되었습니다. 동아시아 문자 역사에서 한글처럼 독창적인 체계를 갖춘 문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저는 학술지 국제언어학 저널에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적 원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한글 창제의 역사적 배경과 언어학적 원리를 상세히 분석하고 장 교수의 주장에 대한 학술적 반론을 제시했어요. 논문은 언어학계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BBC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도 관심을 보여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계기가 되었어요. 흥미로운 점은 이런 논쟁이 한글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오히려 높였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서양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독창성에 새롭게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프린스턴 대학에서는 세계 문자 체계의 혁신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저도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심포지엄에서 저는 한글의 창제 원리가 현대 음성학의 원리를 어떻게 선취했는지 설명했어요.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발상은 500년 후 현대 음성학에서 재발견된 원리입니다. 이것은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의 뛰어난 통찰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연구를 진행할수록 한글의 가치와 의미에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한 왕의 백성을 향한 애정과 실용적 지혜가 담긴 문화유산이었어요. 제 논문이 발표된 지 석 달 후 한글에 관한 연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박정호 교수팀이 조선시대 문헌 중에서 새로운 자료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종 13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로 한글 창제 초기 단계의 연구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이 발견은 한글 창제가 세종 15년보다 더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했고 장 교수의 주장을 더욱 반박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서울로 날아가 직접 이 자료를 연구했어요. 문서를 검토해보니 세종대왕이 독자적으로 새 문자 창제를 구상했다는 명확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겠다는 세종의 의지가 명확히 드러난 대목이었어요. 이는 한글 창제의 기본 철학이 세종 본인에게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박 교수와 함께 이 자료를 분석하며 우리는 한글 창제 과정에 대한 더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요. 세종대왕은 먼저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념을 구상했으며 이후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설계 작업을 진행했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한글의 독창성을 더욱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는 당시 중국어와 한국어의 의문 체계 차이에 관한 것이었어요. 한글은 한국어의 의문 체계에 완벽하게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만약 중국 문자 체계를 단순히 차용했다면 한국어의 고유한 발음을 표현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이런 연구 결과를 정리해 저는 후속 논문인 한글 창제 초기 과정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앞서 제기된 논쟁에 대한 학술적 결론을 내리는 역할을 했어요. 흥미롭게도 이 시기 중국 학계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베이징 대학교에서 열린 동아시아 문자의 역사 학술대회에서 여러 중국 학자들이 한글의 독창성을 인정하는 발표를 했어요. 장 웨이 교수의 주장은 더 이상 지지를 받지 못했고 학문적 논쟁은 자연스럽게 종결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유형의 논쟁은 역사 연구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문화적 영향력과 기원에 관한 주장은 때로 학문적 영역을 넘어 정치적, 문화적 함의를 갖기도 하죠.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실증적 증거와 객관적 분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사례가 다시 한번 보여주었어요. 가장 인상적인 전환점은 유네스코가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한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한글의 독창성과 문화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중요한 계기였어요. 등재 사유에는 한글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라는 평가가 포함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문자학자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글이라는 위대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데 작은 기여를 했다는 점이 자랑스러웠어요. 또한 이 경험은 제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학문적 진리는 때로 논쟁과 도전을 통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역사적 사실은 정치적 해석을 넘어 객관적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한글 연구는 이제 제 학문적 여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매년 한국을 방문해 한글 관련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하버드에서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현대적 함이라는 강좌를 개설해 학생들에게 한글의 우수성을 가르치고 있어요. 언어학자로서 다양한 문자 체계를 연구해왔지만 한글처럼 과학적 원리와 실용적 목적이 완벽하게 조화된 문자는 찾기 어렵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유산은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도서관의 고요한 한독학 자료실에서 나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한글에 대한 학계의 논쟁은 일단락되었지만 이제 저는 더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의 진정한 역사적 가치와 영향력은 무엇인가? 하나하나 역사 자료들을 탐색하면서 저는 한글이 조선 사회에 가져온 변화의 깊이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정신을 번쩍 들게 한 것은 조선시대 문헌 중 발견된 한 기록이었어요. 심지어 어린아이들과 여자들도 7, 8일 만에 한글을 터득하였다. 이 짧은 문장의 의미를 음미해보세요. 한자를 익히는데 최소 수년이 걸리던 시대에 단 일주일 만에 문자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동아시아 역사에서 이런 사례는 전례가 없었어요. 더 깊이 조사해보니 한글이 가져온 지식 민주화의 흐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글 창제 이전 조선에서 문자 생활은 한자를 아는 극소수 양반층의 특권이었어요. 문자는 곧 권력이었고 지식은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그러나 훈민정음 반포 이후 이런 지식의 장벽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죠. 서울대학교 규장각과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발견한 조선 후기 문헌들을 통해 저는 한글이 가져온 또 다른 혁명적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여성의 문해율 증가였어요. 한자 교육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던 여성들이 한글을 통해 읽고 쓰는 능력을 갖게 되었고 이는 규방 문학이라는 독특한 여성 문학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연려전과 규합총서 같은 여성 작가들의 저술은 동아시아 문학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현상이었어요. 당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성의 문해율 증가는 단순한 교육적 성과를 넘어 사회적 의식의 변화를 가져왔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여성과 문자 학술회의에 참석했을 때 저는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사회 변혁의 도구였다는 것을요. 당시 참석한 중국, 일본, 베트남 학자들도 이런 관점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문자의 민주화가 사회 구조에 미친 영향이 이토록 뚜렷한 사례는 동아시아 역사에서 한글이 유일합니다. 언어학적 관점에서도 한글의 과학성을 깊이 분석해 보았습니다. MIT 음성학 연구소의 최신 장비를 활용해 한글 자음의 발음, 위치와 실제 인간 발성 기관의 움직임을 비교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500년 전 세종대왕이 설계한 자음 체계는 현대 음성학의 정밀한 측정 결과와 거의 일치했어요. 기억은 정확히 연구계에서 발생하는 소리, 니은은 치경에서, 미음은 입술에서 발생하는 소리. 이런 과학적 정확성은 당시 다른 어떤 문자 체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원리가 해례본에 이미 명확히 기술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글의 또 다른 혁신적 특성은 모아쓰기 방식이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표문자는 선형적으로 나열되지만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음절 단위로 모았습니다. 이 방식이 가져온 인지적 효율성을 연구하기 위해 저는 하버드 인지과학센터와 협력했어요. 실험 결과 한글의 모아쓰기 방식은 텍스트 인식 속도와 정보, 처리 효율성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어의 문법 구조와 결합했을 때 정보 전달의 명확성이 두드러졌어요.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한글의 인지언어학적 효율성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자료도 깊이 연구했습니다. 특히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발견한 일제시대 교육 정책 관련 문서들은 한글이 단순한 문자를 넘어 민족 정체성의 상징이 되었음을 보여주었어요. 일본의 한국어 사용 억압 정책은 역설적으로 한글에 대한 애착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비밀 한글학교와 독립운동가들의 한글 보존 노력은 문자가 어떻게 문화적 저항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죠. 식민지 시대 많은 나라들이 원주민 언어와 문자를 잃어버린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한글을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인류학자 마가렛 윌슨 교수는 이것을 문자를 통한 문화적 저항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를 언어 정책과 식민지배 한글의 사례라는 제목으로 정리했어요. 디지털 시대에 한글이 어떻게 적응했는지도 탐구해 보았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업들을 방문해 한글 디지털화 과정을 연구했어요. 컴퓨터 과학 문헌을 검토해 보니 한글은 디지털 환경에 놀랍도록 잘 적응한 문자 체계였습니다. 유니코드 컨소시엄의 자료에 따르면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 방식은 컴퓨터 코딩에 이상적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설계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조가 디지털 시대의 뜻밖의 장점이 된 것이죠. 특히 한글의 완성형과 조합형 입력 방식은 다른 언어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효율적이었어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연어 처리 전문가들과의 인터뷰에서도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은 인공지능 학습에도 상당히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음과 모음의 논리적 조합 체계는 알고리즘이 패턴을 인식하고 학습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국제전자기술표준협회의 보고서에서도 한글은 디지털 환경 적응성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스마트폰 입력 시스템, 음성 인식 기술, AI 언어 처리 등 현대 기술과의 호환성이 뛰어났어요. 세종대왕이 500년 전에 설계한 문자 체계가 21세기 기술 환경에 이토록 완벽하게 적응한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한글 창제의 역사와 영향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면서 저는 세종대왕의 업적이 단순한 문자 창제를 넘어 사회 혁신의 대표적 사례임을 깨달았습니다. 500년 전에 이미 지식 민주화와 정보 접근성 향상이라는 현대적 가치를 실현한 것이었으니까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열린 인류 문명과 문자 국제학술대회에서 저는 이런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한글 문자 혁명과 사회적 영향이라는 제목의 이 발표는 언어학계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한글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프린스턴, 소르본, 도쿄대학 등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고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타임지에서도 한글 특집 기사를 요청했습니다. 한글은 이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연구 주제가 되었어요. 지난 수년간의 한글 연구를 통해 저는 문자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어떻게 사회와 문화를 형성하는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문자 개혁 사례로 그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한글의 진정한 위대함은 정확히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도달한 결론은 그것이 과학적 원리와 실용성의 완벽한 균형에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언어학에서 이상적인 문자 체계가 갖추어야 할 모든 요소를 500년 전에 이미 구현했다는 점은 경이로울 따름입니다. 코넬대학교 언어학과에서 개최한 세계 문자의 미래 학술대회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과학적 정확성과 사용자 편의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한 유일한 문자 체계입니다. 이론적 정교함과 실용적 접근성이 이토록 균형을 이룬 예는 인류 문자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가장 주목할 점은 한글 창제의 철학적 배경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종대왕은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지식과 정보의 평등한 접근을 추구한 혁명적인 발상이었어요. 오늘날 유네스코의 정보 접근성 향상 프로그램이나 개발도상국의 문맹 퇴치 운동은 500년 전 세종대왕이 실천했던 바로 그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글 창제는 시대를 앞서간 혁신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콜롬비아 대학 인류학자 제임스 윌슨 교수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식 민주화와 정보 접근성이라는 개념을 15세기에 이미 실천에 옮긴 것이 한글 창제의 핵심입니다. 이는 단순한 문자 개혁을 넘어선 사회적 혁신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글은 수많은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며 살아남았습니다. 조선시대 초기 양반들의 반대, 일제강점기의 탄압, 그리고 글로벌 시대의 영어 우세까지. 그럼에도 한글은 계속 발전하며 그 가치를 증명해왔어요. 필드 언어학자로서 저는 세계 여러 지역의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들을 연구해왔습니다. 많은 언어들이 문자 체계의 부재나 비효율성으로 인해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서 한글이 한국어 보존에 미친 영향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영국 에든버러 대학의 언어 다양성 연구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효율적인 문자 체계를 가진 언어는 그렇지 않은 언어보다 생존 가능성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글은 한국어 보존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국제언어학계에서도 한글의 가치는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한 것은 그 독창성과 문화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증거이기도 합니다. 세계언어학협회의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한글이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로 선정되었고 로마 문자와 아랍 문자를 제치고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 체계로도 인정받았습니다.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한글은 이제 문자 설계의 모범 사례로 연구되고 있어요. 한글날이 국경일로 지정된 것도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세계에서 문자를 기념하는 국경일을 가진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한글은 한국인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자부심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문화유산과 국가 정체성 학술대회에서 저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한국인의 문화적 DNA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문자가 국가 정체성의 핵심 요소가 된 이런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현상입니다. 언어학자로서 다양한 문자 체계를 연구해왔지만 한글만큼 과학적 원리와 인본주의적 가치가 완벽하게 조화된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정신과 실용적 지혜는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처음 베이징 심포지엄에서 한글의 기원에 관한 논쟁을 접했을 때 그것이 이런 깊은 연구와 발견의 여정으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때로는 도전과 의문이 우리를 더 큰 진실로 인도하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한국의 한글은 가짜다였지만 연구 결과는 정반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은 가짜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보물이자 세종대왕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것은 과학과 인본주의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문자 체계로 오늘날에도 그 빛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버드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학생들에게 전했던 메시지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언어와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인간의 사고와 문화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한글은 그 아름다운 증거이며 세종대왕의 위대한 유산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식의 민주화와 접근성 향상이라는 그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한글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